제가 발표할 제목은 개경의 공간 구성에 투영된 고려인의 유불관념입니다. 순서는 이 머릿말에 이어서 고려인의 유불관념이 시공간상에 분리되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2장이 그렇고요. 3장은 그에 따라 그 공간 질서가 이원화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의례가 국행과 내행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에서 개경의 다원적 시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머릿말은 이제 문제의 제기인데요. 먼저 그 도성은 문화적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성 공간은 그 나라 사회문화 체계의 반영일 것이며 그 공간의 구성 원리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상 또는 관념 체계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관점에서 개경을 볼 때 흥미로운 요소가 그 성문의 배치와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경의 나성문을 보면 죄송합니다. 나성문을 보면 동대문인 숭인문은 오상 중에 인을 상징하고 있고 서대문인 선의문은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동대문과 서대문이 인과 의를 지닌 채 개경의 중심도로인 동서대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호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유교의 대표 덕목인 인과 의를 해당 방위와 부합하게 내세웠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반면 불교의 사상적 측면을 반영한 명칭이나 불교적인 장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에 불교가 다른 어느 종교보다 중시되고 고려의 사상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병구 선생님, 지금 좀 전에 네. 채팅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예. 잘 보이긴 한데, 슬라이드 쇼로 해서 키워주시면 아마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예. 이와 대비되는 사례는 제 발표문 각주 4번에 대가야 왕성의 사례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 대가야 왕성의 경우를 보면 그 문이 성문이 전단문이다. 이름이 전단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문의 의미는 도솔천과 세속의 경계에 위치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대가야 왕성의 사람이 대가야 왕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세속에서 도솔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야 왕성은 도솔천의 세계다, 이런 상징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해외의 사례인데 그 성문에 관음보살의 얼굴을 사면에 조각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그 관음보살이 다스리는 불교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상징성을 띠게 됩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그 고려 개경의 나성문의 사례가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은 문화적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려인들이 지녔던 공간관념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 고려의 사상계에서 불교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경 출입문의 제액이 이 제액이 이제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방하는 공간 질서, 그러니까 이 개경 출입문에 바로 그 제액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숭인문, 선의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방하는 공간 질서는 유교의 예적 질서 체계가 관철되고 있는 현상 역시 그처럼 고려인의 의식 속에 유불관념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공존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가설을 제가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설이 성립 가능하다고 하면 이는 또 다른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고려의 의례와 행사에서 불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에 비해 그 고려사 예지의 서술에서는 그 내용이 배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상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현상 역시 제가 설정한 가설에 따르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두가 그 고려인이 지녔던 유불관념 체계가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의 그 질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서 고려인의 유불관념인데요. 이 유교와 불교가 문제되는 것은 이
그 이념이 서로 충돌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중국의 경우를 보면 그 유교와 불교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전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유교의 이념 체계, 유교의 그 왕정 체제라는 이념 체계에 따를 경우 온 하늘 아래 왕토 아님이 없고 왕토에 사는 모든 사람은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출가인은 국왕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도리어 국왕이 부처를 비롯한 출가인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이러한 전례 문제, 출가자인 그 승려가 국왕의 신하가 아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죠. 그 왕토에 거하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고 했는데 불교계에서는 출가인은 왕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국왕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유교 이념과의 그 왕토 이념과의 충돌을 어떻게 그 사상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 중국의 남조의 그 해원, 동진의 해원이 이 대표적인 저수를 남겼습니다. 사무는 승려는 이 국왕을 그 존경하는 그 경례 이거를 표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사료 A에 있습니다. 해원은 제가불자와 출가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가불자는 왕의 화육에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생활 방식이 방내와 동일하고 군주를 받드는 예를 지닌다. 하지만 출가자는 방외에서 온 손님이다. 곧 방내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군주를 받드는 예를 지니지 않는다. 그와 같은 이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지는 그 결국 이 유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 이 슬라이드는 그 고려의 경우인데요. 이 해원의 논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이 하늘 아래 왕토 아님이 없다고 했는데 해원은 이제 방외라는 이 별도의 공간을 설정한 것이죠. 국왕의 다스림은 방내, 사방진해에 국한한 것이고 승려는 방외로부터 온 빈이다. 빈이라는 것은 객보다 상위의 존재로 그 왕의 신하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왕을 받드는 예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방진해라는 그 관념은 그 사실은 온 하늘 아래 천하 모두를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이 해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방진해를 넘어서는 방외를 설정했기 때문에 논지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영토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예외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남북조 시대의 남조에서는 이 해원의 논지가 받아들여졌지만 국가의 그 중앙 집권력이 강화되면서 결국 북조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북조가 이제 주도해서 중국을 통일하면서 당나라 이후로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불교 교단이 그 세속 권력에 예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 불교계는 조금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최승로의 유불양교 역할 분담론인데요.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내생을 위한 미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국을 다스리는 근원이고 금일에 힘쓸 바다 이렇게 시간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일과 내생이죠. 내생 일종의 내일인데 한참 뒤에 내일이죠. 내생. 그래서 이 지향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생은 아주 멀고 먼 시간이고 금일은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는가. 국왕이 이제 금일에 힘쓸 바인 유교를 힘써야지 불교를 힘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시간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 다음에 대각국사 의찬의 논지인데요. 유교는 그 영내의 가르침이고 주공공자의 도인데 오승 중의 인승이다. 그래서 이 의천은 유교가 불교의 일부다. 이제 이런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영내의 가르침이고, 그럼 불교는 오승 중에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으로
출세간의 법이다. 출세지법, 업무는 출세지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시간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세간의 법이고 지향하는 일이 다르다. 그래서 어찌 영내의 가르침과 일을 같이 해서 말하겠는가. 그래서 영내라는 것은 온 하늘 아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온 하늘 아래 그 왕토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신하라는 것을 인정하되 다만 지향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영내의 가르침인 유교와 이 일을 같이 해서 말할 수 없다. 은연중에 이제 불교의 우위를 드러내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왕의 신하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고려 불교의 관점은 당대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신라말 이 진감선사의 비문에 왕토에 거하면서 부처의 해를 이고 있다. 거왕토의 대불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토에 거하지만 그 머리에 이고 있는 그 해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런 관점이 그 공민왕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돈의 사례인데요. 지금 발표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신돈의 사례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 C에 집약된 2000의 논지에 이르러서 고려불교는 의식 속의 시공간을 구분해서 설정함으로써 그 다원적 사상 지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칭신으로 상징되는 유교의 왕정 체제 이념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선 타협책이지만 대신 그 세속 권력에 대한 그 불교의 정신적 우위를 확보했고 그에 따라오는 실질적 이득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고려인의 의식 속에 불교와 유교가 시공간을 구분한 채 존재했다면 그 관념이 현실에도 투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개경의 공간 구성에서 성문의 배치와 장명은 그 결과다. 유교의 예적 질서에서 방 내에는 왕의 화육이 미치는 공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영내는 영내지교에 따른다는 의찬의 논지에 따르면 사방을 상징하는 사대문이 유교의 예적 질서에 따라 명명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유교가 국을 다스리는 근원이라는 그 유자관료의 관념이 관철되려면 인의로 둘러싸인 개경의 공간에서 국이 거행하는 의례, 즉 국행의례는 유교의 예적 질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그 개경의 공간 질서에서 거행되는 의례는 국행의례와 내행의례의 분리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행과 내행의 구분은 이 공민왕대의 사료에 이렇게 내행과 국행이 다르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고요. 이 국행의례와 내행의례의 개념 구분을 맨 처음으로 시도한 분은 이 최종성 선생님입니다. 조선조 무속의례를 연구하면서 이 같은 무속의례가 국행으로도 거행된 경우가 있고 내행으로 거행된 경우가 있다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행과 내행의 구분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천명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불교에서도 불교 의식도 국행의례와 내행의례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행의례는 국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국용을 재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고에서 비용을 조달하고 공식화된 사전이나 조정의 공식 논의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내행의례는 국이 아닌 왕가의 안정을 위해, 그래서 국이 아닌 가죠. 국과 가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왕가의 안정을 위해 내용을 재원으로, 궁고를 재원으로 해서 왕가의 사원에서 비롯된 내지를 통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행의례와 내행의례의 개념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료 F가 그 태조실록인데요. 이 사료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 국행의례와 내행의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국행의례를 보면 나라의 상전에 수록되어 있고 유사라는 그 공식 기구를 통해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지방의 의례에도 국제가 있다, 국행의례가 있다.
이 경우 역시 고을수령이라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거행되며 조정예제라는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 거행되는 것입니다. 반면 3번이 내행의례인데요. 춘추장경, 백고자법석, 칠소친행도량, 여러 도전이나 초제 등은 그 고려의 군왕이 사원에 의해 설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법이 아니다. 이 내행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협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건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국행과 내행에 조선 초 그 사대부들의 이 의식 속에는, 관념 속에는 국행의례와 내행의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아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사료 F입니다. 그 외에 사료 D 재발표문의 D-2와 E도 이런 어떤 개념 구분이 나타나는 사료입니다. 다만 국행과 내행이 이 일도 칼로 이 무배 일도양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경계선상에 이 불분명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료는 그 태종실록입니다. 태종 12년에 그 태종이 연등 행사를 처음에 국행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국행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조참이라는 조정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국행으로 거행할 것을 타진했는데 그 조정의 그 공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태종이 그렇다면 이제 조정에서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 내가 궁중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내행으로 그냥 하겠다. 그러니 조정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내자시와 내섬시 왕가의 이 궁고를 담당하는 국고가 아닌 궁고를 담당하는 그 왕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 기구를 불러서 그 비용을 대서 등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원, 북쪽 궁원이라는 그 왕가의 공간에서 소규모로 연등을 거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행으로 거행하려다가 조신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내행으로 거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 어떤 그 경계 지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료 I는 조선시대 세종당대인데 그 백성들이 이 수륙제, 불교의 수륙제가 분명히 이게 원래의 성격은 국행으로 거행할 것이 아니지만 백성들이 수륙제로 인해서 위안을 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효용성이 있다. 이 공적인 효용성이 있으니 이것을 국행으로 거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조의 그 불교의식이 오히려 국행으로 거래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국행과 내행이 일도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시대 상황의 변천에 따라 국행으로 거행되기도 하고 내행으로 거행되기도 하면서 경계를 따라 일진일퇴의 변천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그 불교 의식 중에 그 불교 도량, 그 장경 도량과 인왕 도량, 백고자법석이라고 사료에 되어 있었는데요. 장경 도량과 인왕 도량은 고려에서 아주 여러 번 거행됐고 중요하게 여겨진 불교 도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량이 그 내행으로 설행되었는데 오히려 고려 불교계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선호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인왕도량, 백고자법석을 국행으로 설행한다면 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100명의 고승을 모셔다가 국왕이 높은 자리에 앉히고 국왕은 그 앞에 서서 오히려 공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또한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정의 공식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어떤 이 유자 관료들, 이 조정을 담당하는 유자 관료들의 관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오히려 불교계에서 싫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려 국왕은 불교 교단의 인사와 경제에 대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한 그 원당이 불교의 사찰이 그 국왕의 재정 조달에 이 재정을 조달할 수 있었던 통로가 되는 이런 그 왕실 원당이 국왕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는 그 고려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교가 내행에 머무름으로써 그 재정에 대한 유자 관료들의 관여를 배제하는 이런 것이 국왕과 불교 교단 양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교와 불교의 갈등을 왕권과 교권의 대립으로 이분하기보다는 유자관료와 불교교단 양자 사이에서 국왕이 균형을 모색하는 구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려사 예지의 경우는 연등회와 팔관의 수륙제 등 이런 이 불교 의식은 이런 국행으로 거행됐던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내행으로 거행되었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의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것은 국행의례다. 다만 수륙제도 국행으로 거행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상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지에는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지는 주례의 오래 체제에 맞추어 지었기 때문에 국례를 수록한 것이므로 이런 국행의례가 수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지의 이 장경도량과 인왕도량이 빠진 이유를 앞서의 사료가 어떤 당대 사대부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매진말입니다. 이런 유불의 역할 분담과 관념적 물리적 시공 간의 분할은 고려왕조가 이 고려왕조 4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교가 유교의 왕정체제 이념과의 갈등을 방지하면서 유자관료들이 관장하는 세속 권력에 대해 불교의 정신적 우위와 그에 따라오는 실질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고려 불교가 찾아낸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고려 불교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유교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중국에서 남조식과 북조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고려가 취한 방식은 그 어느 쪽도 아닌 고려만의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관념적 물리적 시공간 분할이라는 방식으로 균형을 달성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상이 공존할 수 있는 사상적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사상이 공존할 수 있는 사상적 이론적 토대는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 불교 내지 고려인들이 달성한 사상적 성과가 이후 조선으로도 계승되었다고 보입니다. 이 고려인들이 달성한 사상의 균형은 역사 변동에 따라서 경계에서 일진일퇴가 반복되는 어떤 동적인 평형이고 역동적 균형인데 그 때문에 일진일퇴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475년간에도 불교와 유교가 갈등이 있었지만 공존의 궤적을 끊이지 않고 이어갔고 조선에 이르러서 불교의 정신적 우위를 부정당하지만 최소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려 불교가 공존의 궤적을 끊이지 않고 이어간 덕분에 불교는 조선 왕조를 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려 불교가 추구했던 공존의 궤적이 조선 왕조를 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까지 계승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범국으로 유네스코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사상적 토대가 바로 고려시대에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려인들의 사상적 노력이 축적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인 오늘날 도리어 사상의 갈등이 극단적인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상의 조화를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고려 불교와 고려인들이 달성했던 성과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